263 가등기 담보. 왜 가등기 담보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울 것이 환매잖아. 환매가 바로 가등기 담보와 같이 연결이 돼. 그러니까요 같이 공부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가등기 담보를 해. 263 요약집 263 가등기 담보 폈어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뭐죠?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고, 매매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돈을 빌리는 방법은. 그러면 소비대차는 뭐냐면 이 건물이 얼마짜리냐? 5억짜리예요. 5억짜리를 을한테요 2억을 빌려. 2억을. 그래서 소비대차를 해. 소비대차 계약서를 하고 뭐를 하냐? 갑이 뭐냐면 갑이 을한테 만약에 2억을 갚지 못하면 내가 이 물건으로 대신 돈을 갚겠다. 물건으로 대신 돈을 갚는다. 그것을 뭐란다? 대신 물건을 갚는다. 대물변제라고 그래. 대물변제 예약을 해. 예약을 하고 이 을한테 가등기를 해줘.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이전 등기라면 이것을 뭐란다? 부동산 양도담보라고 얘기해. 양도담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담보는 부동산 양도담보가 있고 동산 양도담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동산 양도담보도 두 가지가 있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부동산 양도담보가 있고,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양도담보가 있어. 우리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부동산 양도담보만 지금부터 강의를 하는 것이. 알겠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소비대차로 해야 돼. 소비대차.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 우리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주면 뭐가 된다? 등기하게 되면 소유자가 되는 거죠. 등기하면은. 등기하면 우리가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소유자는 무조건 되나요? 매매라든가 증여 등을 통해서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을이 소유자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돈 빌리고 등기했다고 소유자예요? 돈 빌리고 등기했는데? 이 사람이 등기가 있다가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뭐다?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양도담보로 해서 이것은 뭐란다? 양도담보권자다. 양도담보권자는 결국 무슨 말이냐? 뭐하고 똑같냐? 저당권자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담보권자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채권을 뭐란다? 주된 권리라고 하고, 담보권을 뭐란다?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2억을 갚고 등기에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여러분 꼭 앞에 한 것은 다 여러분 어디다 내려놓고 오는 건가요? 왜? 무거워? 머리에 담고 다니면 좀 무거워요? 그거 참 신기하네. 목 디스크 걸릴까 봐 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집에다가 탁 해가지고 있잖아요. 자물쇠로 탁 잠궈놓고 해. 누가 알면 큰일 나니까요. 알겠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동시행 한별권에 보면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이 종된 권리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동시행 한별권이 있다 없다? 없다. 먼저 뭘 해야 돼? 피담보 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나중에 종된 권리의 등기를 말소를 청구해야죠. 그러니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했다. 가등기 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양도담보. 담보는 무조건 종된 권리예요. 그러니까 동시행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여기서 하나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야? 소유자가 누구예요? 떨기는 왜 떨어요? 지구상에 갑하고 을하고 둘 사람밖에 없는데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지 뭐예요? 갑을 뭐란다? 양도, 담보, 뭐라 한다? 설정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비 오는 날 비 맞지 마. 그나마 몇 개 담아놨는데 비 오면 다 쓸려 내려가. 알겠죠? 양도, 담보, 설정자다. 이 사람이 뭐라 한다? 소유자다. 소유자. 이 사람이 소유자. 이 사람이 목적물을 점유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란다? 사용하고 수익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이 뭐란다? 이 사람이 여기서 과실을 수치를 해. 과실 수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요, 양도담보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록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을이 채권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인 양도담보 설정자가 소유자가 되고,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고 월세, 과실을 받아먹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서 수치권이요, 청산 절차가 뭐가 된다?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되면 그때는요, 누구한테? 여기 을, 채권자에게 권리가 이전이 돼. 채권자에게 권리가 이전.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면. 그러면 옛날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5억짜리인데 2억을 빌리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해주죠. 그래도 돈은 못 갚죠. 그럼 이 사람이 가등기 해놨죠. 그리고 나서 바로 돈을 못 갚으면 이 차액이 얼마죠? 3억이죠.
이 3억을 우리 갑한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그냥 을이 먹어버려. 번등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는 이미 등기가 됐죠? 돈 갚을 날짜가 딱 지나면 그날부터 울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동사채업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전두환이가 드디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진군을 하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짓을 못하게 만들어놨어. 그걸 바로 그 유명한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인데 한 번도 누가 쓴 사람이 요즘 최근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법을 뭐란다? 죽은 법이다. 사법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것을 없앨 수는 없다. 이걸 바로 없애버리면 다시 뭐가 발생한다? 또 명동사채업자들이 발생해가지고 차액을 돌려주지 않고 다 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등담보법은 뭐냐? 옛날에는 이 차액을 돌려주지 않고 갑이 다 먹었다 이 말이죠. 아니 을이. 그런데 가등기 담보법은 뭐냐? 차액을 뭐란다? 이것을 청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청산금을 을이 반드시 갑한테 돌려주고 소유권을 취득해라 이 말이죠. 이걸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3억을 그냥 을이 먹었는데 이제는 먹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못 먹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무슨 저축은행이라든가 알겠죠? 무슨 유사 수신해가지고 뭐죠? 돈 빌려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사람들이 된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여러분 딱 봐봐요. 여기서 양도담보하고 가등기담보로 구별을 해야 돼. 가등기담보는 가등기만 되어 있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다시 뭘 해야 돼? 번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양도담보는 이미 뭐가 됐어? 이미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제3자가 봤을 때는 제3자는 항상 뭐만 째려본다? 등기부만 째려보죠. 등기부를 딱 째려보니까 누가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을 앞으로 등기됐는데 이게 돈 빌리고 등기가 됐는지 매매하고 등기됐는지 교환하고 증여하고 됐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일단 누가 앞으로 등기됐어? 을 앞으로 등기돼 있죠.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처럼 보여?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죠. 을이. 그러니까 이것을요 이 을로부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선이라고 해. 항상 앞에가 중요해. 선이라고 해야 돼. 병이 선의로 등기를 넘겨받아. 그럼 병이 소유자가 돼버려. 알겠죠? 원래는 갑하고 을하고는 무조건 누가 소유자다? 갑. 양도담보의 경우에만 등기가 돼 있을 경우에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을은 아무것도 모르고 을이 병한테 판다가니까 병은 아무것도 모르고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이 누구일 때만 선이 반드시 이 말이 중요해. 선이일 때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알겠죠? 이걸 이제 소비대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리는 방법이 또 뭐가 있냐? 매매에서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봐봐. 이렇게 소비대차의 경우는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을한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런데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 건물 똑같아. 지금 저기 5억짜리를 을이라는 사람한테 얼마? 2억 원에 매매를 해. 웃기죠? 5억짜리에 2억 원에 매매를 해. 그래가지고 이 을이 누구다? 매수인이죠? 매수인한테 물건을 넘겨주고 매수인한테 등기를 해주네. 그럼 매수인이 진짜 소유자가 되네. 진짜 소유자. 을이 지금 물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을이 여기서 뭘 한다? 과실. 월세도 받아먹네. 이렇게. 과실. 그래서 과실 수취권이 누구한테 있다? 과실 수취권이 매수인한테 있다. 그러면 갑이 뭐 또라이도 아니고 5억짜리에 2억 원에 팔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대신 소비대차의 경우는 이자를 줘야 되지만 매매대금 이러면요. 집 팔고 내가 매매대금 받았어. 매수인한테 받았어. 내가 이자 준다 안 준다? 이자 줘? 집 팔아봐. 그러니까 공유기 살려면 배지를 다 해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요.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지 않는다? 이자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자하고 대신 을은 갑한테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못 받는 대신에 집을 넘겨받아가지고 월세를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두 가지는 뭐다? 상계한 것으로 봐. 상계. 그래서 이게 중요해. 다른 약정. 언제나 상계 그러면 안 돼.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언제나 상계가 된다. 과실과 이자는 언제나 상계된다. 그러면 큰일 나. 과실과 이자는 다른 말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5억짜리를 미쳤다고 2억 원에 팔아요? 이 사람이 몇 년이냐? 몇 년 안에? 5년. 부동산의 경우는 5년의 범위 안에서, 동산은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3년의 범위 안에서 동산은 다시 사오는 거, 다시 사와. 갑이 을한테 팔고 나서 갑하고 을하고 몇 년 안에 다시 사온다고 약속을 해요. 5년의 범위 안에서. 알죠? 2년 안에 사온다, 1년 안에 사온다 이렇게 해도 되죠. 5년의 범위 안에서 약속을 한다고. 동산의 경우는 몇 년의 범위 안에서? 3년의 범위 안에서 다시 사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 환매라고 한다. 환매. 이것을. 그 다음에 이렇게요. 돈을 빌리는데 매매의 형식을 빌려서 돈을 빌리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매매의 형식. 매도 있죠. 매도 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보는 양도 담보가 있고 매도 담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두 가지 다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환매할 때는 뭐냐? 환매 기간을 정하죠. 환매 기간 내에 환매 대금. 이 환매 대금이란 게 뭐냐? 여기 지금 매매 대금이 얼마죠? 매매 대금 얼마죠? 대금 얼마? 2억이죠. 그다음에 매매 비용.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등기를 해. 이것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뭐라 해야 되냐? 등기를 해. 등기하면 매 환매 기간 안에 환매 대금을 지급하고 5년 안에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걸 환매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 비용은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두 사람이 약속을 하면 돼. 그래가지고 이걸 뭐냐? 이 환매 대금은 대금하고 비용인데 이것도 다른 약정이 없을 때 그래.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 뭐라고 한번 나왔냐면,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 원금과 비용을 초과할 수도 있다. 왜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매 대금하고 비용인데 다른 약정이 있으면 매매 대금하고 비용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환매에서는 두 가지가 다른 약정이 없을 때 그 말이 있어. 그걸 조심해야 돼. 좀 이따 다 체크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환매는 뭐냐? 여러분 혹시 구갑성 교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토요일 날 그렇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구갑성 교수님께서 아마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언제나 부기등기를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언제나 부기등기. 환매죠, 환매. 언제나 부기등기해야 돼, 환매는. 우리가 매매 예약을 하죠?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환매권도 형성권이거든요. 환매권도 형성권임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은 언제나 부기등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러다 끝없는데. 이거 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자, 1번 봐봐. 1번 여러분 갑이죠? 감. 감. 2번요? 2번 의리요? 가등기에서 가등기. 2월 1일 가등기. 그러고 나서요. 3번요? 이렇게 병이 있죠? 병이. 그러면 이 사람이 의리요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청구하려면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번등기를. 누구한테? 갑한테 청구해? 병한테 청구해? 갑을 양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병을 양수인이라고 얘기해. 왜냐면 갑이 병한테 팔았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또 병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 의리한 사람이 번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번등기를 청구할 때 갑한테 청구한다, 병한테 청구한다? 누구한테? 갑에게 청구한다 이 말이죠. 왜? 그래서 이것을 손위번호라고 그래. 손위번호니까 여기 지금 2번에 번등기가 지금 안 됐잖아요. 번등기를 해야만이 2번이 다 차는 거잖아요. 2번은 몇 번 다음에 2번이다? 1번 다음에 2번이니까 갑한테 번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양도인한테. 알겠죠? 이걸 가등기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기등기를 그러면 뭐냐? 부기등기. 우리가 환매는 무슨 등기 한다? 환매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자, 1번 지금 갑이죠? 갑이 2번요 을한테 팔아. 집을 갑이 을한테 팔아. 매매를 해. 매매. 5억짜리 2억 원에.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동시에 이게 가장 중요해. 환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시에 이런 말 하면 안 돼. 매매 등기 후 환매 계약 절대 안 돼. 매매 등기 후 그러면 안 돼. 매매 등기와 동시에. 그럼 우리 시험에 또 뭐라 하죠? 매매 후 3개월 후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매매 계약 후 절대로 안 돼. 매매와 동시에 제발 부탁인데 알겠죠? 동시에 여기요 이의 이렇게 이걸 뭐란다? 갑이 다시 사오겠다고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해. 갑이 을한테 팔고 다시 5년 안에 사오겠다고. 이때 환매 특약에 등기할 때는 뭐를 등기하냐? 환매 대금하고 기간을 등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간을 등기를 해야죠. 3년 안에 사오겠다, 4년 안에 사오겠다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가 안 되면 부동산을 몇 년으로 번다? 5년으로 버는 거예요. 동산을 몇 년으로 번다? 3년으로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등기한다? 환매 대금을 등기해. 원금 얼마, 그 다음에 이자 얼마 이렇게. 아니 비용 얼마 이렇게. 왜요? 을 봐봐. 을은 매수인이죠. 을이 5억짜리 2억에 샀는데 이 사람은 매수인이어도 진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몇 년 안에 뺏길 가능성이 있어? 5년 안에 뺏기니까. 그럼 이 사람은요 뺏길 것을 뭐 하려고 등기 비용 들어가고 취득세 내고 이렇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쓸데없는 짓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모든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돼? 갑이 매도인이 부담해야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그 비용을 내가 부담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비용을 또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매대금 2억에다가 예를 들어서 매매 비용이 1,000만 원이 가면 1,000만 원을 등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1,000이 되죠.
그래서 2억 1천을 여기다 등기한단 말이죠. 그럼 몇 년에 다 사오겠다. 여기 2번이 뭐다? 주등기죠. 의의 1이 뭐다? 부기등기죠. 그래서 언제나 부기등기래.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부기등기라는 것은 2번의 등기가 끝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번이에요? 이렇게 환매 부기등기에서 3번. 우리 이것을 3번 병한테 팔 수 있고요. 4번 또 이걸 정한테 또 팔 수 있어. 병은 또 정한테 판단 말이죠. 문제는 이제 갑이요. 갑이 여기에서 환매권 등기를 하려고 그래. 갑이 5년이 돼가지고 사오려고 그래. 갑이 그럼 이걸 살 때 정한테 등기해달라고 한다. 여기 을한테 등기해달라고 한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을한테 등기해달라고 그래? 정한테 등기해달라고 그래? 정이라고 해놨네. 정이라고. 정한테 한다고 해놨네. 여기 해놨잖아요. 누구한테 해달라고 한다? 정한테 해달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 뭐냐? 가등기하고 부기등기를 항상 한 내가 100번 정도 얘기했을 거예요. 이걸 순위 번호로 한다니까. 여러분 순위란 말이 뭐예요? 1번 다음에 몇 번? 2번 다음에 3번 제일 중요한 거 4번 다음에 5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2번이 가등기가 있으면 누구한테 번등기를 해달라고 그래? 1번한테. 5번이 가등기가 있으면 몇 번한테? 4번한테 번등기 해달라고. 왜? 가등기랑 안전한 등기가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되려면 몇 번 다음에 4번이야? 3번 다음에 4번이니까 3번한테 번등기 해달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부기등기는 완전히 2번이 등기 됐잖아요. 부기는 2번에 이러면요. 부기가 뭐냐면 부기가 이런 보면 그 뭐야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 지금 이게요 280페이지야. 280페이지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였어. 그러면 포스트잇은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280페이지 있는 거지. 포스트잇은 281.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포스트잇 붙여놓은 것이 바로 부기란 말이죠. 덧댔다 이 말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부기는 2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다음에 몇 번이야 등기가? 순이니까. 몇 번? 3번. 3번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4번 다음에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5번이 되려면 몇 번한테 등기해달라고 해야 돼? 4번한테 등기해달라고 해야지. 2번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3번이 되죠. 그러니까 부기등기는 언제나 현재의 양수인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양도인이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양수인이죠. 그러니까 부기등기가 됐을 때 권리를 행사하려면 현재 양수인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내 앞에 사람한테. 이걸 손위번호로 간다니까. 이런 등기법 할 때 손위번호 배웠잖아요. 그걸 손위번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진짜 등기가 아니니까 내가 5번이 가등기면 진짜 5번이 진짜 등기 아니잖아요. 그럼 번등기가 진짜 등기잖아요. 그럼 5번을 등기하려면 4번한테 해달라고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부기등기는 2번이 등기가 끝난 거 아니에요. 2번에다가 덧대는 게 부기등기 아니에요. 이유 1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등기하려면 2번, 3번, 4번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현재 양수인, 현재 양수인 정한테 무슨 등기를 한다?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라니까. 무슨 말이겠죠? 여러분 또 부기등기가 또 어디서 나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잘 나오는 권리질권이죠. 권리질권이 뭐예요? 그런 것이죠. 알죠? 그래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다가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은 알죠? 그걸 우리 뭐라 한다?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로 잡을 때 이런 등기법에서 다 배웠어. 그것을 지금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환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먼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먼저 환매를 잠깐 없애버려야 돼.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럼 페이지요. 205페이지. 205. 봤어요? 페이지 205. 강의 노트 205. 요약집 205. 봤죠? 자요, 1번 1항.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 줄거. 매매계약과 동시. 그게 가장 중요하게 또 동시. 알겠죠? 동시가 제일 중요해. 매매계약 후 난리가 나는겨. 알겠죠? 뭐라고?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영수한 대금 줄 것이고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그래서 대금하고 비용을 반환하고 대금하고 비용을 뭐라 한다? 그것을 플러스해가지고 뭐라 한다? 환매 대금이라고 그래. 그걸 환매 대금. 목적물을 말할 수 있다. 환매. 다시 사올 수 있다. 이 말이죠. 1번 봐봐.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는 환매 계약은 환매 이단이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온 거야. 두 번째 쪽 봐봐.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줄거 봐. 1개월 후에 환매 특약. 1개월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시다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환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동시에, 동시에 이렇게. 자, 이번은요. 환매는 뭐다? 매매 계약의 종den이죠. 봐봐요. 가바고라고 계약의 종된 권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죠. 그러면 환매 특약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환매 요건은요. 환매 요건은 목적물은 환매는 동산, 부동산 다 돼. 이것저것 다 돼. 온 동네. 환매 특약은요.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동그라미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의 등기.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의 등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어? 환매권 등기가 없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OX? X죠. 그 다음에 가로 묶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 알겠죠? 제3자에 대한 것을 대항력. 자, 그 다음에 기억. 매매 계약 후 환매 특약. 매매 계약 후 환매 특약. 그것은 바로 옆에 재매매 예약으로서 효력가 있죠? 그 말은 뭐다? 이퀄 해봐. 이퀄 환매 특약 X. 환매 특약이 없다 이 말이죠. 왜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동시. 그런데 이건 동시다 아니다? 아니죠. 매매 계약 후.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일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 환매 기간을 제한하는 환매 특약이 등기부에 기재. 환매 특약이 등기부에 기재. 그럼 바로 밑에 환매 특약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놔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냐면 환매 대금이라고 되어 있나요? 환매 대금 봐봐. 그 다음에 환매 대금은 언제요? 환매 대금 뭐가 환매 대금이었죠? 영수한 대금하고 두 번째 줄 대금하고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죠. 비용을 환매죠. 중요한 거 봐봐. 2번 봐봐. 환매 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환매 대금은 아무 말이 없을 때만 매매 대금 플러스 비용이다 이 말이죠. 특약이 있으면 매매 대금하고 비용을 얼마 할 수 있다? 초과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환매 기간은요. 부동산은 몇 년? 3년. 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약정 기간이 이를 넘길 때도 몇 년이 된다? 5년, 3년으로 단축한다 줄 것이고 옆줄 긋고 뭐라 쓴다? 일부 무효의 특칙이라고 써. 일부 무효의 특칙 이렇게. 왜요? 여러분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죠? 전부 무효인데 그러면 7년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2년이 초과됐죠. 그러면 일부가 무효죠. 그러면 전부가 무효라고 해야 되는데 5년으로 단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 무효의 특칙이라고 그래요. 2번 환매 기간을 정할 때는 다시 줄고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별 하나에. 그게 시험에 가장 또 잘 나와. 그러면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정하지 아니한 때 줄 것이고 5년, 3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 방법은요. 594조 제1항 봐봐. 매조인은 기간 내가 뭐죠? 기간 내 환매 기간이에요. 환매 기간 내 대금과 매매비용 박스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뭐라 한다? 환매 대금이라고 얘기해. 환매 대금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여러분 환매권은 뭐다? 환매권은 형성권이다. 중요한 거 봐봐. 환매권이 양도된 때는 줄고 환매권이 양도되면 누구한테 행사한다? 양수인에게 한다. 왜요? 환매는 언제나 무슨 등기가 돼 있으니까 부기 등기로 하니까 그렇다고. 언제나 양수인한테 한다고. 가등기는 누구한테 한다? 양도인한테 한다고. 내 위에 있는 거 양도인한테 한다고. 그런데 환매는 누구한테 한다? 현재 양수인한테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환매권이 뭐가 됐다? 부기등기 된 경우 목적물의 전득자에 대해서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전득자가 누구죠? 이퀄 양수인이죠.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 줄 것이 바로 옆에 환매권 행사.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매 등기 후 맞춰진 제3자의 제한물권은 전부가 다 소멸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왜요? 이 사람이 부기등기를 2번으로 부기등기했죠? 2번으로 부기등기했죠? 2번으로. 그러니까 이후에 있는 다른 권리들 있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환매권 대의 행사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봐요. 상계 간주 봐봐. 상계. 환매의 경우에 목적물의 줄과 가실과 대금의 이자 동그라미 이자는 뭐가 없으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예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러면 반대로 하면 약정이 있으면 상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거기다 써 언제나 X. 언제나 그러면 안 돼. 언제나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매의 경우에도
몇 조에 따라서 203조. 줄과 두 번째 줄 203조. 203조에서 한다.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의 환매인데 뭐 이런 것은 정답으로 할 것이 못 돼요.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 뭐라 한다? 환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죠. 배웠어. 여러분요, 이제 매도담보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만 매도담보가 환매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부터 보는 것은 시간 얼마 안 됐죠? 안 됐을 거예요. 자, 여기 봐봐.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이걸 가지고 가등기 담보고 양도 담보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그러면 가등기 담보는 뭐다? 소비대차. 매매를 하고 등기하면 뭐다? 매도담보. 환매죠. 소비대차. 돈 빌리고 등기하면 뭐라 한다? 양도담보라고 그래.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 좀 뭐라 한다? 매도담보라고 그래. 매도담보 속에 뭐가 들어있다? 환매가 들어있어. 환매는 반드시 언제 한다? 동시에 한다. 동시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가등기담보 이걸 한번 보면 가등기담보는 먼저 여러분요 적용 범위를 봐야 돼. 적용 범위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소비대차는 뭐다? 준소비대차. 여러분 준소비대차가 뭐죠? 준소비대차? 봐봐. 돈 빌려 차용증 쓴 게 소비대차죠? 준소비대차는 뭐냐면 내가 공사해가지고 공사대금 받을 게 있어. 근데 공사대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한다? 내가 뭐라 한다? 야, 너 공사대금 3천만 원 그거 너가 빌려간 걸로 치고 차용증 써줘, 차용증. 그리고 오늘부터 이자 줘, 이렇게. 실제로 빌려간 것은 아니지만 빌려간 걸로 치고 차용증을 써줬죠. 그러니까 소비대차하고 비스무리하다 안 하다 하죠. 그것을 준이라고 그래. 준소비대차. 알겠죠? 그 다음에 소비대차를 다른 말로 말한다? 대여금이라고 해. 대여금 채권. 대여금 채권.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차용물의 지급이라고 그래. 차용물의 지급. 그럼 이런 봐봐. 똑같은 말이야. 봐봐. 대여금은 빌려줬다 이 말이죠. 차용물은 뭐다? 빌렸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여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뭐다? 차용이고 두 개를 플러스하면 뭐고? 소비대차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는 차용물의 지급이라고 돼 있어. 똑같은 말이에요. 이럴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나? 등기하고 뭐가 있어야 돼? 등록이 있어야 돼. 세 번째요. 예약 당시가 중요해요. 예약 당시. 예약 당시에요.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 목적물의 가액이 여기 돈 빌린 거 2억. 2억을 채권을 뭘 해야 돼? 초과해야 돼. 초과. 우리 뭐라고 했죠? 옛날에요. 전두환 정권이 일어나기 전에는 5억에서 2억을 빼면 얼마죠? 3억이죠. 3억을 을이 그냥 먹었다니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갑이 손해죠? 그래서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한테 뭐란다? 반드시 그 차액 3억원을 돌려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물건이 돈 빌린 것보다 더 커야 돼. 그런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이것들은 생긴 것도 못생긴 것들이 5억짜리 집을 해가지고 을한테 얼마죠? 6억을 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행에다가요. 자기 집은 5억인데 6억을 빌리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갑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그러면 이 채권보다 커요? 적어요? 적죠. 적죠. 이것이 적죠. 이건 미달이라고 해요. 미달. 이건 가담법이 적용 안 돼. 이것만 가담법이 적용을 해. 그래가지고 을한테 뭐라 하냐? 5억에서 2억 빼가지고 3억. 이 3억을 뭐란다? 청산금이라고 해가지고 을 너는 반드시 이 돈을 갑한테 돌려줘라 이 말이죠. 이게 가담법이거든.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요, 딴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집은 5억짜리인데 빌린 돈은 6억을 빌린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러면 5억짜리 집을 얼마에 판 거나 마찬가지야. 6억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이것을 할 때 예약 당시인데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얼마짜리냐? 이 건물이 5억이거든요. 5억. 5억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빌려준 돈은 2억이란 말이죠. 그럼 2억이면 초과죠. 초과인데 문제는 가등기 하기 전에 여기 A 근저권 선순위가 있어. 선순위 근저권인데 이 사람이 4억을 빌려준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6억이죠. 6억이면 초과다 미달이다. 미달이죠. 미달이잖아. 미달. 아니 이것이 이거보다 적다. 돈 빌린 것보다 적다 이 말이죠. 이걸 미달이라고 미달.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물건 가격은 5억인데 내가 빌린 돈은 2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물건 가격 5억이니까 가담법이 적용돼야 되겠죠. 근데 D가 뭐라 하냐? 선순위가 4억이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뭐가 돼? 미달이죠. 그러면 가담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채권은 등기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동사는 등기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물건을 보면 물건 보면 뭐가 있죠?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뭐가 하나 빠졌는데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이렇게 있죠. 이게 우리 물건이잖아요. 이 물건 중에서 등기하지 않는 놈 빼. 점유권 등기하지 않죠.
여기요, 유치권 등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치권하고 점유권은 가담법이 적용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다 뭘 한다? 다 등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세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 이 세 가지는 민법이 적용되죠. 민법이 적용되고 가담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또 등기는 하는데 적용이 안 돼. 민법이 적용돼. 우리 민법에 전세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이 담보물권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권능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 시험에 전세권이 딱 한 번 나왔어. 전세권은 가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등록하는 게 되죠. 준부동산도 적용이 되죠. 알겠죠? 등록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소비대차하고 준소비대차 이거면 되죠. 여기서 매매대금 절대로 안 돼. 매매대금은 소비대차가 아니죠. 공사대금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매매대금하고 뭐죠? 소비대차가 합해졌어. 절대로 안 돼. 짬뽕 안 좋아해. 알겠죠? 절대로 안 돼. 매매대금하고 소비대차가 있어. 소비대차가 있는데 나중에 매매대금이 나중에 없어지고 소비대차만 남아. 그러면 또 되는 거예요. 순수 혈통을 잘한 거래. 배금인적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소비대차만 남으면 그때부터 적용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건 뭐냐? 여기에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거, 두 번째로 잘 나온 게 여기에요. 알겠죠? 미달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여기 보면 청산 방법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청산 방법은 뭐죠? 빼가지고 나머지를 돌려준다 이 말이잖아요. 청산 방법은 12조에 뭐라 되냐? 12조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돼. 선택해라. 둘 중에 하나를. 하나는 뭐냐? 귀속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처분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처분청산. 이것을 뭐란다? 경매라고 얘기해. 경매. 이것을 뭐란다? 공적 실행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뭐란다? 개인이 하죠? 사적 실행이라고 얘기를 해. 이것은 어디냐? 이것은 가담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경매는 민지법,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우리 지금 무슨 법 공부하고 있어? 오케이. 가담법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매는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거의 나오지 아니한다. 뭐만 시험에 주로 나온다? 귀속청산만 주로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용어 정리를 해야 돼. 용어 정리를 해야 돼. 용어 정리는 뭐냐면 이렇게 갑을 뭐란다? 갑이 있고 을한테 이렇게 돈 5억짜리인데 2억을 빌리죠? 2억을 빌리고 을 앞으로 뭐란다? 가등기를 하죠? 그럼 이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갑을 뭐란다? 갑은 돈 빌렸으니까 누구다? 채무자죠. 채무자 또는 누구다? 물상보증인이다. 또는 또 누구다? 제3취득자다. 제3취득자. 이 세 사람을 합해가지고 뭐라고 한다? 채무자 등이라고 얘기해. 용어로 정리. 채무자 등은 누구를 얘기한다?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걸 가등기 담보죠.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을 근장이죠.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선순위 권리자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 B하고 C를 뭐라 한다? 이것을 뭐라 한다? 후순위 권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는 전세권이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저당권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을 후순위 권리자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이 물건이 5억짜리죠. 물건의 가액에서 그 다음에 2억 원을 빼죠. 언제요? 실행 당시를 기준으로 해. 여기는 언제 당시? 예약 당시고 여기는요 실행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목적물의 가액에서 2억 원 돈 빌린 걸 빼. 그럼 이것을 뭐란다? 3억이죠? 3억을 뭐라 한다? 청산금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청산금 뭐다? 실행할 당시 목적물의 가액에서 채권을 뺀 것을 뭐라 한다? 청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순위가 있죠. 이렇게 선순위가 만약에 있는데 선순위가 만약에 1억이다. 1억이다 그러면 이것도 포함해서 빼. 그런데 선순위가 없다 그러면 자기 것만 빼고 후순위권은 절대로 포함하지 않아. 청산금 할 때. 여기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잖아요. 청산금을 정할 때 모든 채권을 공제한다.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 청산금을 공제할 때는 실행 당시 목적물의 가액에서 실행 당시 존재하는 모든 채권을 공제한다. OX. X라니까. 후순위는 공제하지 않아. 청산금 할 때. 누가 모은 게 가등기 담보권만 빼. 그런데 가등기 담보보다 더 위에 있는 선순위가 있을 수 있죠. 선순위가 있으면 선순위권도 이것도 포함. 얼마다 그러면 3억. 여기 매더 5억. 빼면 얼마다? 2억. 이렇게 선순위는 우리 가등기 담보에서 딱 한 번 써. 딱 한 번. 청산금 정할 때.
만약에 선순위가 없으면 누구 것만 빼? 가등기 담보권만 빼. 후순위 것은 뺀다 안 뺀다? 안 빼. 이게 중요하다니까. 알겠죠? 그런데 그럼 뭐냐? 그럼 여기서 보면 여러분 여기 잠깐 이거 지우면 여기서 여러분요 뭐가 있냐면 경매할 때 봐봐. 경매할 때 어떻게 하죠? 갑의 건물이 을에 의해서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되죠. 그럼 이 사람 저당권자가 있나요? 병이 있고 뭐가 있다, 전세권자도 있고 여기용 정이라고 하는 임차인도 이렇게 하잖아요. 1억 있다. 이 경매대금이 2억 5천이다. 그럼 2억 5천이면 어떻게 돼? 그럼 이 돈 누구 거야? 경매대금 2억 5천 누구 거예요? 여러분 누구 건지 몰라요? 지금 경매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 집이 팔린 거예요? 빨리빨리 대답해. 시간 없으니까. 갑이 그러면 이 경매대금 누구 거예요? 갑의 거지 뭐예요? 경매하고 매매하고 똑같다니까. 집 파는 거잖아. 집 파는 거. 그런데 이 돈을 갑한테 줘봐. 그럼 갑이 돈을 갚는다 안 갚는다? 갚어? 안 갚어. 갚지 않으니까 뭐나 이 돈을 누가 꽉 잡고 있어? 법원이 꽉 잡고 있고 갑을 대신해서 돈을 갚아주는 거야. 왜? 이놈을 갑한테 주고 싶어. 법원도 귀찮으니까. 그런데 갑한테 주면 갑이 돈을 안 갚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원이 그것을 홀딩하고 있어. 홀딩하고 있다가 뭐죠? 을하고 병하고 정한테 1억하고 5천만 원 갖고 정은 5천만 원 손해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 말소 기준 권리에서 저당권이 하는 전부가 다 뭐가 돼? 소멸하죠. 똑같아. 가등기 담보도 말소 기준 권리죠.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 뭐가 있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 그래서 가담법 제15조에 보면 가등기 담보권은 경락에 의해서 소멸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도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죠? 첫 번째. 그러면 만약에 이게 경매가 됐다고 해봐. 그러면 경매대금 3억 원을 누가 가지고 있어? 법원이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돈을 나누어 주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경매고 귀속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귀속청산. 이 건물이 지금 5억짜리죠. 그런데 을이 지금 빌려준 돈이 얼마죠? 2억이죠. 2억. 그럼 5억에서 2억을 빼면 얼마가 돼? 3억이죠. 이 3억을 청산금이라고 하죠. 이 청산금이 경매대금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이 돈을 갑한테 줘봐. 주면서 그럼 봐봐.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담보권자가 자기가 빌려준 돈이 2억이죠. 기속청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물 5억에서 자기가 빌려준 돈 2억을 빼. 그럼 3억이죠. 3억을 을이 갑한테 주고 을이 소유권에 취득한다. 이게 기속청산이야. 귀속은 나한테 속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귀가를 뭐라고 그래? 귀가한다. 집에 안 가봐서 몰라? 귀가는 뭐라고 그래? 집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귀속은 나한테 속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경매한다면 을이 그러면 갑한테 3억을 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할 수 없이 경매해가지고 경매하면 얼마 나오면 5억이 나오죠. 그럼 자기가 얼마 받아? 2억. 밑에 1억. 얼마가 남아? 1억 남죠. 1억 남으면 누가 가져? 갑이 가져가죠. 이해됐죠? 그런데 선순위 없다고 하고 그런데요 귀속청산한다는 것은 내가 이 물건을 가져가겠다 이 말이죠. 물건 얼마짜리? 5억. 얼마 빌려줬어? 2억. 차액이 얼마예요? 3억. 3억을 청산금이라고 그래. 그러면 을이 갑한테 3억만 준다 이 말은 을이 갑한테 빌린 돈 2억 원 받았다는 거야? 받지 않았다는 거야? 받았으니까 3억을 주지. 집이 5억짜리인데 5억을 줘야지. 왜 3억만 줘? 자기가 빌려준 돈 2억은 받은 걸로 치고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청산금이 3억인데 3억을 갑한테 줘봐. 갑한테 주면서 B하고 C한테 돈 1억을 갚으라고 그랬어. 그럼 갑이 갚아 안 갚아? 갚어? 필리핀 가죠. 필리핀. 갔다가 3년 있다가 목발 짚고 들어오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돼 안 돼? 신정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을이 경매대금하고 똑같아. 청산금은 경매대금하고 똑같아. 을이 그 돈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한테 3억 내가 너한테 줄 곳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후순위한테 물어봐. 니네들 내가 3억 가지고 있는데 니네한테 먼저 줄까 갑한테 줄까 물어보죠. 그럼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래? 자기네들은 먼저 달라고 하겠죠. 그럼 1억 주고 1억 줘. 그럼 얼마 남아? 1억 남아.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줘? 갑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귀속청산이 끝나죠. 끝나면 가등기담보 이하는 모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수이자들은 어떻게 해요? 후수이자들은 경매가 돼도 없어지고 귀속청산을 해도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를 해야 돼? 돈 받고 떨어져야 되겠죠. 내 말 지금 이해가 됐죠 지금?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자, 두 번째, 이 가등기담보가 만약에 1월 1일부터 6월 1일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경매를 해야 돼? 언제? 6월 1일 날 변제기죠. 이 사람들은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경매를 해야 돼? 10월 1일 날 경매를 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이게 이해가 돼야지 지금부터 설명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만약에 가등담보가 6월 1일 날이 돼가지고 경매가 딱 들어가 봐. 자기는 아직 10월 1일 날 경매를 해야 되는데 경매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경매하게 되면 5억 중에서 2억 받아가고 나머지 3억 중에서 1억 받아가고 1억 받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이걸 그냥 먹고 싶다 이 말이죠. 그걸 귀속청산이라고 그래. 지금부터 귀속청산을 설명하겠다 이 말이죠. 여기는 언제다? 6월 1일 날 끝나고 여기는 언제 끝나? 10월 1일 날 끝나죠. 자, 이제부터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면 가등기 담보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지식이에요. 여기까지가 어마무시하죠. 알겠죠? 자, 그래서요 가등기 담보법은요 법조문을 봤는데 가등기 담보법이 이해가 됐다. 뇌가 없는 사람이에요. 알았죠? 법조문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 있어. 자, 지금부터 봐요. 자, 이제 여기 갑이죠? 갑을 뭐라고 한다? 갑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 아까? 뭐라고 한다?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지 마. 비 오니까. 그렇죠? 여기 을이 뭐라 한다? 가등기 담보 이렇게. 여기는 뭐죠? A. 여기 B. A를 뭐라고 그래? 저당권. 여기는 뭐라고 그래? 근저당권.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 호순이 걸리자. 호순이. 이 사람은 언제?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 사람은 언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 사람은 언제가 변적이다? 6월 1일. 이 사람은 언제가 변적이다? 10월 1일.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5억이고 여기는 2억이다. 그럼 5억에서 2억을 빼면 얼마다? 3억이다. 3억을 뭐라고 얘기한다? 청산금이다. 이렇게. 자, 됐죠 지금? 자, 지금부터 보면 일단 요 가등기담보법가 뭐라냐? 귀속청산. 귀속청산은 뭐가 귀속청산이라고 그랬죠? 5억에서 2억을 빼가지고 3억을 을이 갑한테 주고 자기가 소유권을 만다 취득한다. 그런데 이 3억을 갑한테 주면 청산금을 갑이 A하고 B한테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을이 그걸 같이 옮겨주고 있다가 A하고 B가 주라고 하면 주고 아무 말 없으면 갑한테 주면 되죠. 자, 지금부터 시작해. 첫 번째 귀속청산은 변제기 후예요. 변제기 후.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변제기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그래서 통지를 해. 그 통지가 도달해. 채무자 등에 통지하고 도달해. 도달은 언제다? 7월 1일. 7월 1일 도달하죠? 그러면 2개월이 언제다? 9월 1일 청산기간이 뭐가 된다? 만료해. 만료하면 뭘 한다? 청산금을 반드시 지급을 해.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가등기담보. 이러면 가등기담보는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 번등기를 하고 양도담보는 뭐려? 이미 뭐가 됐어? 이미 등기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이것을 귀속청산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되게 간단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강행규정이라고 그래. 강행규정.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강행규정은 뭐다? 하나도 어긋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래, 봐봐. 이 사람이 가등기에서 번득기를 했는데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번득했다. OX. X 무효. 그 다음에 2개월이 끝나기 전에 번득했다. 유효, 무효. 통지하지 않고 번득했다. 유효, 무효. 한 사람이라도 누락됐다. 처음이자 들은 세 사람인데 누락했다. 유효, 무효. 청산금 통지를 안 했다. 유효, 무효. 변제기 전에 했다. 유효, 무효. 이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쉬운 거 어디가 있어, 세상에서.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채무자 등에서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된다, 안 된다? 누락되면 안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무효인데 봐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청산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다 무효인데 다시 청산 절차를 거쳤다 이런 말이 나와. 원래 이런 거 하나라도 거치지 않으면 무효인데 다시 청산 절차를 거쳤다. 그럼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 그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청산금이죠? 청산금은 4대 요건이 있어. 첫 번째, 주관적 평가를 해. 주관적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객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에 뭘 한다? 미달. 객관적 가치에 미달하더라도 괜찮아. 세 번째는 청산금이 없다. 청산금이 없으면 없어도 통지를 해야 돼. 네 번째, 청산금 통지를 했다. 통지하면 더 이상 말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이것을 4대 요건이라고 얘기해.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데 봐. 여기서 청산금이요. 갑의 건물이 5억짜리요. 5억짜리인데 원래는 이게요. 돈 2억 빌려줬죠. 그런데 이걸 얼마다? 3억이죠. 이게 이제 올바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을이 가등기담보권자가 이 건물의 평가를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우리 뭐라 한다? 야, 너 건물이 2억짜리.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 2억. 청산금 얼마다? 2억만.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럼 영혼 그럼 뭐 청산금이 있어 없어? 청산금이 없죠. 청산금이 없어도 뭘 해야 돼? 통지해야 없다고. 그러면 갑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나는 5억짜리인데 왜 2억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2개월의 기간이 여유를 줘. 그래서 2개월을 준 거예요. 2개월 안에 갑은 어디 가서 돈을 빌려 와가지고 그 돈을 갚고 등기를 말소하면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2개월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이놈이 멍청하고 좀 뜰 해가지고 이 건물이 5억짜리인데 자기는 7억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빌린 돈 2억이고 그래서 7억이니까 내가 너한테 줄 돈은 5억이다. 이렇게 엉뚱하게 통지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한 번 통지를 하면 더 이상 다투지를 또 못해요. 그러니까 통지할 때는 잘 통지하겠어? 잘 못 통지하겠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란다? 이 주관적 평가를 하고 이 물건의 가격이 5억인데 2억으로 객관적 가치가 미달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뭐냐고 이게. 이렇게 통계하면 뭐라 했냐? 판례가 뭐라 했냐? 만약에 이렇게 통계했으면 그럼 어떡할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판례가 뭐라 했냐? 갑은 을한테 다시 올바르게 평가해달라고 요구하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그게 말이 되나요? 만약에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가만히 있겠어요? 깍두기들이 와가지고? 그럼 그렇잖아. 생각을 해봐. 그리고 특히요. 가등기 담보는 좀 그러다 쳐서 이미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이미 등기가 된 경우가 그럼 어떡할 거야? 기간이 지나자마자 청산금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소유권 취득하는데 내가 소유자인데 너 어떡할래? 이렇게 하면 또 그럼 어떡할까? 그러면 평가를 또 어떻게 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놓고 을한테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도 2억이네? 너 잡고 오니까 1억 8천이야. 그래버리면 또 어떡할 거야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평가를 할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을한테 주관적으로 평가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연사가 외치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죠. 청산금이 있으면은 청산금은 누구한테 준다? 후순위한테 주고 남으면은 누구한테 주고 채무자 등에게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청산금이 없어봐. 그럼 후순위가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이 사람들은 이것이 5억짜리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2억이라는 거예요. 2억. 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순위가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자, 그래서 후순위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 그래서 채무자 등에게 통지가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한테 통지해. 후순위한테 통지해. 통지했더니 후순위가 딱 봤더니 청산금이 3억이나 5억이 있어. 그럼 아무 문제가 없죠. 알겠죠? 그러면 9월 1일 기간이 끝나면 우리한테 돈 주세요. 그러면 되죠. 그런데 청산금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요, 후순위는 언제 한다? 후순위요, 반드시요, 청산기간 내 3대 요소요. 청산기간 안에만. 이 기간 안에만 경미를 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그럼 아까 내가 뭐라 했죠? 가등기는 6월 1일이 변제기고 후순위는 10월 1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0월 1일이 되면 9월 1일이라 끝나버리는데 그러면 10월 1일까지 기다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제기 전이라도 이런 말이 나오는 이게 가장 중요해.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나 안 되겠는데? 후순위가 왜 돈이 없냐고. 그냥 경매 한번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요, 여러분 경매를 청구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통지가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못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잘 못 됐으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본등해버리면 돼? 이게 지금 잘 못 돼가지고 경매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매를 청구했다는 것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걸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봐봐. 가등기 담보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매도담보하고 양도담보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보는 것은 여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하기 위해서 변제기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하면부터 2개월이 지나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 중에서 하나라도 누락되면은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다시 절차를 거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이건 기속청산이죠. 이 기속청산의 경우 뭐죠? 채무자 등에게 통지가 됐죠? 그럼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지해야 돼? 후순위한테 지체 없이 후순위한테 통지하죠? 그럼 후순위는요, 청산금 통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첫 번째 청산기간 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그래서 지금부터 봐봐. 우리가 지금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은 뭐가 어려우냐면요. 오전반도 했는데 법정지상권 설명하고 책으로 확인하는 것하고 가등기 담보를 설명하고 책으로 확인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가 가등기 담보는 딱 여기만 보면 되는데, 여기 또 한 가지가 뭐냐? 여기 적용 범위. 적용 범위보다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 두 번째로 뭐다? 등기나 등록. 세 번째로 뭐다? 예약 당시 가액이, 예약 당시가 뭐다? 그것은 피담보 채권으로 뭘 해야 돼? 초과. 미달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알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